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영국이 미국 동부에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이후 보스턴 차 사건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독립전쟁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독립전쟁의 첫 총성은 1775년 4월 렉싱턴 마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첫 출발을 알린 총성이었죠. 하지만 전쟁 초기 식민지 민병대로 출발한 이들은 정규군이라 하기에는 물자와 조직력이 부족했으며 심지어 독립에 대한 생각조차 하나로 뭉쳐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왜 세금을 내야 하나 혹은 그래도 우리는 영국인이다 등의 단순한 생각들이 혼재하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러한 불안정한 분위기 속에서도 식민지인들은 대륙군 사령관 조지 워싱턴을 중심으로 대영제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군대와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독립전쟁의 출발, 그리고 초반부의 스토리와 전투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73년 12월 발생한 보스턴 차 사건 이후 영국은 강제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강제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스턴 항구를 폐쇄할 것, 매사추세츠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영국 왕이 임명한 총독이 관리할 것, 영국 관리나 병사가 식민지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식민지 법정이 아닌 영국 본토에서 재판을 받도록 할 것, 그리고 영국 주둔군을 위한 숙소를 제공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인들은 이 법을 두고 참을 수 없는 법이라 불렀고, 특히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보스턴 차 사건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마치 전체 도시가 연대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형태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강제법의 시행은 시간이 지나며 식민지 간의 단결을 촉진했고 1774년 9월 조지아를 제외한 12개의 식민지가 필라델피아에 모여 제1차 대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식민지인들은 제1차 대륙회의를 통해 영국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요구하진 않았지만 대륙이 연합해 영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조약을 체결하며 영국과의 경제 단절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를 단순한 항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조지 3세는 이를 반란 상태로 규정했고 강경 진압을 명령했죠. 보스턴과 주변 지역의 영국 주둔군이 증강되었고 식민지 민병대의 무장을 해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주민들은 화약과 무기를 숨겨놓으며 영국군이 강경 진압한다면 언제든지 들이받겠다는 각오로 맞서고 있었죠. 1775년 4월 18일 프랜시스 스미스 중령이 지휘하는 700여 명의 영국군은 식민지 민병대가 무기와 화약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무기고를 습격하기 위해 콩코드를 향했습니다. 역시나 영국군의 수색 소식을 들은 식민지 민병대 역시 무기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밤새 무장하고 대기했죠. 그리고 1775년 4월 19일 새벽 렉싱턴 마을에 주둔하던 식민지 민병대 77명 앞에 영국군이 모습을 드러내며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첫 발사 직후 영국군의 일제 사격으로 인해 8명의 식민지 민병대가 사망했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성은 미국 독립전쟁의 서막을 알린 역사를 바꾼 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콩코드에서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수백 명의 식민지 민병대가 모여 영국군을 막아섰고 노스 브리지에서 치열한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민병대의 격렬한 저항에 영국군은 보스턴으로 후퇴하기 시작했고 주변 마을에서 민병대의 게릴라식 공격에 후퇴 도중 영국군은 273명의 사상자를 내게 되었죠. 그리고 렉싱턴 콩코드 전투 이후 양측은 어떠한 화해의 여지도 없이 전쟁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영국의 조지 3세도 식민지인들을 향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으며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선언했고 식민지에 영국군을 증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인들은 제2차 대륙회의를 열며 지역별로 분열된 민병대를 통합하는 대륙군 편성을 결의했고 조지 워싱턴을 대륙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버지니아 출신의 조지 워싱턴은 7년 전쟁의 북미 전역이었던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 참전했던 민병대 장교로 조용하고 강한 리더십과 책임감, 그리고 애국심을 인정받아 총사령관으로 임명되며 대륙군을 이끌게 되었죠. 한편 그 시점 대륙군은 영국군을 포위하고 압박하기 위해 보스턴 북쪽에 위치한 고지대 벙커힐과 브리드힐의 진지 구축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1775년 6월 보스턴을 뚫고 나가려는 영국군과 봉쇄하려는 대륙군 간의 전투, 벙커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양측 병력은 대륙군 2,400명, 영국군 3,000명이었죠. 영국군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고 총 3차례에 걸친 공격 시도 끝에 대륙군의 진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영국군은 1000여 명의 사상자를 내는 큰 피해를 입었죠. 이 벙커힐 전투에서 영국군은 전술적으로는 승리했으나 전략적, 심리적으로는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대륙군 입장에서는 진지를 빼앗기긴 했으나 정말 이 전쟁은 해볼 만한 싸움이다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벙커힐 전투 이후 영국과 식민지 대륙군은 보스턴을 둘러싸고 기약 없는 장기 대치 상황으로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775년 7월 대륙군 총사령관 워싱턴이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워싱턴이 마주한 대륙군은 군대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오합지졸이었죠. 병력은 15,000명 가까이 있었지만 대부분 농민, 목수, 대장장이 등 전투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이었고 통일된 복장도 없이 각자 집에서 입던 복장으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무기 역시 제각각이었고 수량은 턱없이 부족해 칼, 도끼, 농기구까지 동원한 상태였습니다. 병영의 위생 상태는 최악이었고 진지 구조와 병력 배치는 엉망이었습니다. 규율도 없어 병사들은 마음대로 훈련에 빠지고 외출을 일삼았으며 음주, 도박, 욕설 등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심지어 각 식민지별로 사령부가 따로 존재했고 병사들은 자기 고향의 지휘관의 말만 따랐습니다. 그렇게 총사령관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맡은 워싱턴은 이러한 오합지졸의 대륙군을 군대다운 군대로 탈바꿈해야 했습니다. 워싱턴은 가장 먼저 군대의 기초부터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식민지별로 흩어져 있던 병력과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고 작전 지휘권을 중앙사령부로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강력한 규율을 확립하고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도입해 나갔습니다. 무단 이탈, 음주, 도박, 명령 불복종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가해졌고 실제로 일부 병사들은 퇴영 혹은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워싱턴은 대륙군의 가장 큰 과제였던 보급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대륙군은 무기, 탄약, 식량, 의복 등 거의 모든 물자가 부족했습니다. 당시 대륙군은 각 식민지 정부의 자발적인 지원에 의존해야 했는데 물자의 종류는 제각각이었고 양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병사들은 수일간 굶거나 썩은 음식을 먹는 일이 허다했고 누더기 차림에 신발도 없이 맨발로 걸어다니는 이들도 많았죠. 겨울 야영지에서는 담요가 부족해 동상 환자가 속출했고 소총, 화약, 탄환 등 전투에 필요한 물자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워싱턴은 이러한 보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참 관리 조직을 신설하고 체계적인 보급, 수송, 물자 확보를 위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또한 대륙회의와 각 식민지 정부에 수차례 공식 서한을 보내 대륙군이 직면한 위기를 공유하고 물자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현지 자원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등 현장에서도 최대한 물자를 조달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이러한 노력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제각각이었던 이들을 하나의 깃발 아래 뭉친 국가의 군대로 탈바꿈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죠. 그렇게 갓 탄생하기 시작한 대륙군은 조금씩이나마 전쟁이 가능한 군대로 재탄생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전투로 돌아와서 벙커힐 전투 이후 대륙군은 수개월간 보스턴을 포위한 채 영국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지도를 살펴보면 보스턴은 반도 형태로 대륙과 연결된 도시였고 유일한 육지 통로는 넥이라고 불리는 좁은 지역 하나뿐이었습니다. 주변은 높은 언덕과 해안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고지를 점령하면 보스턴 전체가 포격 사정권에 들어가는 지형이었죠. 특히 남쪽의 도체스터 고지와 앞서 본 북쪽의 벙커힐, 브리즈힐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대륙군은 약 15,000명의 병력으로 보스턴 외곽의 고지대에 진지를 구축한 채 7,000명 정도였던 영국군을 봉쇄하고 있는 그림이었죠. 그러나 대륙군은 보스턴 시가지 안으로 진입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영국군 역시 앞서 본 벙커힐 전투에서 고지를 탈환하긴 했으나 1,000여 명의 사상자를 내며 큰 타격을 입었고 이후 소극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간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병사들은 지쳐갔고 사기는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워싱턴 역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병력은 우세하나 무기와 탄약이 부족해 정면 공격 시 엄청난 피해를 볼 게 뻔했고 그렇다고 계속 포위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해결해야 했던 워싱턴은 교착 상태를 타개할 전략적인 위치로 도체스터 고지를 주목했습니다. 도체스터 고지는 보스턴 남쪽의 높은 언덕지대로 이곳을 장악한다면 보스턴 항구와 시내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영국 함선 그리고 도시 내 병참 경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치였죠. 즉 워싱턴은 이 고지를 점령해 대포만 배치한다면 영국군은 보급로를 잃고 철수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충분한 대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승리의 키였던 대포를 확보하기 위해 1775년 겨울 서점 주인 출신의 포병 장교 헨리 녹스를 티콘데로가 요새에 파견했습니다. 티콘데로가 요새는 뉴욕주 북부에 위치한 요새로 캐나다와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는 직선거리로 200km 이상 떨어진 내륙 산악지대로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의 패권을 놓고 다퉜던 전장이기도 했습니다. 요새엔 60문 이상의 대포가 있었는데 헨리 녹스가 맡은 임무는 총 무게 60톤이 넘는 대포들을 산악지대, 강, 얼음, 눈보라를 뚫고 보스턴으로 운반하는 것이었죠.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헨리 녹스와 그의 일행은 말과 소, 썰매 등을 동원해 약 6주간 500km 경로를 행군했고 결국 1776년 1월 말 60문의 대포를 보스턴으로 끌고 온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포를 손에 넣은 워싱턴은 전략적 요충지인 도체스터 고지 점령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워싱턴은 녹스가 운반해온 대포를 비밀리에 고지 아래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북쪽에서 위장 포격을 실시하며 영국군의 주의를 흐트러 놓는 기만 작전을 펼쳤죠. 그리고 1776년 3월 4일 밤 2,000명의 병력이 고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소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바닥을 천으로 덮어 대포와 물자를 운반했고 군 앞바닥을 헝겊으로 감싸고 올라갔습니다. 침묵 속에 진행된 거대한 행렬이었죠. 고지에 도착한 이들은 삽과 곡괭이로 참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전에 준비한 목재 프레임에 흙과 돌을 쌓아 흙마대를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은 날이 밝기 전까지 최소한의 방어선을 구축하라 명령했고 공병들은 밤을 새워가며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헨리 녹스가 지휘한 포병 부대는 대포 20문 이상을 배치했죠. 대포는 보스턴 시내와 항구를 향해 정렬했고 포탄과 화약을 옮겨 혹시나 있을 포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보병은 방어진지 외곽에서 밤새 경계 근무를 썼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아올 때쯤 대륙군은 도체스터 고지에 임시 요새와 포병 진지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뜬 영국군은 도체스터 고지에 대륙군 요새와 대포가 배치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영국군을 이끌던 윌리엄 하우 장군은 단 하룻밤 사이에 대륙군이 보스턴이 내려다 보이는 고지에 중포를 배치하고 요새를 완성시켰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지를 탈환하지 못하면 끝이라고 생각한 하우 장군은 즉각적으로 고지 탈환 작전을 수립했고 3월 6일 2,400명의 정예 병력을 동원해 도체스터 고지 상륙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군의 함포 지원도 예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작전 당일 새벽 보스턴에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영국군의 상륙 작전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영국군을 막아주는 사이 대륙군은 고지의 방어망을 더욱 강화했고 그렇게 영국군의 고지 탈환기에는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우 장군은 도체스터 고지를 공격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더욱 강화된 고지대의 방어망을 향해 돌격한다면 벙커헬 전투와 같은 악몽이 반복될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렇게 영국군의 도체스터 고지 탈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영국군은 보스턴 철수를 결심했습니다. 철수를 결정한 영국군은 대륙군과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보스턴 내 왕당파의 안정과 평화로운 철수를 보장해달라 요청했죠. 워싱턴은 공식적으로는 협상을 거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측 모두 충돌 없이 철수하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했고 3월 17일 영국군과 왕당파 주민 약 11,000여 명이 함대를 타고 보스턴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워싱턴이 이끄는 대륙군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보스턴에 입성하는 데 성공하며 보스턴 포위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독립전쟁의 시작과 초반 전투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합지졸이었던 식민지 민병대는 대륙군이라는 이름의 군대로 재탄생했고 보스턴 포위전에서 승리하며 독립전쟁의 정당성은 더욱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륙군의 선전에 유럽 열강들은 대륙군의 승리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대륙군의 가능성에 주목하며 지원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보스턴 해방 소식은 13개 식민지 전역으로 빠르게 퍼졌고 식민지인들은 독립이라는 것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몇 달 지나지 않아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독립선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미국의 독립선언과 그것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 그리고 독립전쟁의 남은 이야기들을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